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원격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몽골 제국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식 국호인 원나라의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중국의 몽골 역사, 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284페이지 원의 중국 지배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국 지배입니다. 자, 우리 원나라라고 국호를 바꾼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당시 몽골 제국의 칸이었었는데 수도를 중국의 영토인 대도, 지금 현재 베이징으로 옮겼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국호인 원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이제는 중국의 지배자로서의 몽골인들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쿠빌라이 칸은 중국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원래 중국에 있었던 강남 지방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송을 정복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 그들만의 이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특유하고 특색 있는 정책이 바로 몽골 제일주의 정책입니다. 자, 당시 중국인들을 지배하면서 당시 몽골인들은 몽골 제일주의 정책으로 중국인들을 지배했었는데요. 이 몽골 제일주의는 이름 그대로 몽골 중심의 신분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매우 독특한 점이 바로 생목인을 우대했다는 건데요. 자, 생목인은 다른 외국인, 즉 서양 외국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들 보면은 눈이 색깔이 있죠? 그래서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유럽인들을 많이 이 부류에 속하게 되고요. 이런 생목인을 우대한 반면에 중국인은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한 게 바로 몽골 제일주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 차별 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정책입니다. 자, 우리 밑에 선생님이 원의 민족 차별 정책 정리해 놓은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원의 몽골 제일주의는 크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배계층은 가장 상층부인 몽골인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생목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당시 생목인들은 외국인들로서 이슬람교를 믿는 주로 서역의 페르시아인이나 위구르인 등이 포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원나라와의 교역을 위해서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었었는데요. 이들을 당시 몽골 제국, 즉 원나라는 우대했었습니다. 자, 몽골인들은 가장 최고의 지배층으로서 주요 관직을 독점했었고요. 국족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우대받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생목인들은 주로 원나라의 실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면서 원나라를 통치하는 실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렇게 페르시아인이나 위구르인들 같은 외국인들이 담당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대비되는 피지배 계층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한인과 남인이 존재합니다. 자, 둘 다 중국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자, 한인은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 즉,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성을 살펴보면요. 화북의 한인은 자, 당시 금나라 민족이었던 여진족도 포함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금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란족도 포함되고 있었고요. 자, 당시 일부 고려인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화북지방을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 중국인들, 한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금나라, 원래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남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남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요. 자, 당시 남송
이 마지막까지 중국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원나라가 남송을 마지막으로 점령하면서 이제 중국을 전역을 통일하게 되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당시 몽골인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 가장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장 차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남송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몽골의 끝까지 저항해서 가장 심한 사회적 차별을 받은 이러한 피지배 계층이었었다. 피지배 계층은 크게 한인과 남인이었었는데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인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남송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인이라고 불렀었다. 자, 이것 여러분들이 원의 민족 차별 정책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의 지배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러한 원나라도 시간이 갈수록 쇠퇴를 거두게 됩니다. 자, 쿠빌라이 칸 사후에 이제 권력 다툼이 심화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 그보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가장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서 이제 원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바로 이 원나라에서 실시한 정책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그게 교초의 남발입니다. 자, 당시 교초는 원나라에서 발행한 지폐예요, 지폐. 자, 그런데 당시 원나라에서 이 지폐인 교초를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비싸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우리 원나라의 재정이 악화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친구들은 그 영상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우리 교초라는 지폐가 너무 많이 남발해서 당시 원나라의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원나라는 쇠퇴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두 번째 이유로서 우리 원나라가 쇠퇴했었던 이유는 바로 일반 농민들이 일으켰던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홍건적의 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당시 고려 말 봤을 때 이 홍건적의 난을 진압한 신흥 무인 세력 누구 있었죠? 그렇죠. 최영과 이성계 있었죠. 자, 이런 인물들이 홍건적의 난을 홍건적들을 진압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강화시켜 왔다고 했었죠. 자, 그 홍건적이 바로 이 원나라의 홍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자, 원나라에서 일으킨 농민 반란인 홍건적의 난 세력들이 고려까지 넘어가서 고려를 침략했었던 거였어요. 자, 아무튼 이런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원나라도 매우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한족 출신인 주원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주원장이 이제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족 왕조인 명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의 주원장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원나라의 정치 과정 한번 살펴봤었고요. 간단하게 문화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나라의 문화는 우리 송나라의 문화를 계속 이어받아서 당시 서민 문화가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었죠. 송나라는 서민 문화, 원나라도 서민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소설이나 희곡 등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구어체 소설과 희곡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원나라의 문화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바로 잡극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잡극을 우리는 원나라의 곡이라고 해서 원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이 없는 연극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자, 이런 잡극이 우리 원나라 때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이렇게 원나라의 여러 엄청나게 큰 영토와 다양한 동서 교류를 통해서 이제 크게 우리 중국과 서양과의 교류가 매우 확대되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서 교류의 확대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원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당시 몽골이
세계 대제국으로 발전을 하면서 당시 활발하게 동서교류를 촉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 도로망을 건설해서 동서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었고요. 도로 곳곳에 역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자, 우리 지금의 역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행자들에게 말이나 식량 그리고 숙소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당시 여행자들의 운송수단이었던 말, 먹을 식량, 그리고 잠잘 숙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공했었던 역참을 설치해서 당시 동서교류가 매우 활발하게끔 유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서교류를 통해서 당시 서양의 상인이나 선교사들이 다양하게 왕래하면서 다양한 문물들이 서로 동서가 교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서양에서 많이 퍼져 있었던 크리스트 같은 종교들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이제 원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었고요. 자, 이와는 반대로 이제 원나라나 중국, 몽골에 있었던 문물들이 이제 서양 상인에 의해서 다시 서양으로 되팔리게 되는 이렇게 동서 교류가 매우 크게 확대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새로운 문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왕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이슬람교나 크리스트교, 라마교 같은 종교들, 서양의 종교들이 당시 중국으로 전래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당시 이슬람이 매우 자연과학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슬람의 자연과학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중국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당시 서양에 전파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양하게 동서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우리 서양의 인물 한 명이 원나라에 와서 원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하나 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다녀와서 동방견문록을 작성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당시 서양 사람들이 중국의 사정을 알고 중국의 선진된 문물을 한번 글자로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국의 북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원격 때에는 이제 북방민족이 넘어가고 다시 한족이 세운 명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